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3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3부의 10개의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임종봉과 임종시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꿈과 죽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종류의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종류의 꿈을 꾼다는 그런 것입니다. 둘 다 일상적인 경험세계에서 볼 때는 근거 없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둘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특별한 종류의 꿈을 꾼다는 생각은 그동안 과학계에서 무시당해왔지만, 이제는 과학계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꿈에 죽은 자가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얘기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얘기는 반복 재현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없어서 과학계에서 외명을 받고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차의 얘기인데, 1982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한국명으로 차학경이라는 테레차가 살해됐습니다. 테레차는 소설가이자 시이며 연기자이고 비디오 영화 작가로서 또 공간 설치 미술가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를 앞선 예술적 비전을 남기고 요절한 한국계 미국 작가로서 제2의 백남준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아깝게도 32살의 나이에 살해됐습니다. 그녀가 미술가로 활동한 기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사후 40년이 넘는 지금도 주목받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참으로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서 의식의 신변면을 살펴보는 뜻에서 이 테레차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뉴욕 경찰 강력계 범죄 뉴스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 뉴욕 강력계에서도 볼 때 이 테레차가 보면 참 신비했던 모양이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은 1982년 11월 5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텍스타일 부서에서 파트타임 일을 마친 테레차는 맨하탄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 퍽 빌딩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 이거 지금 그 뉴욕 경찰에서 지금 올린 그 자료입니다. 몇 분의 짧은 시간 차이로 남편과 엇걸린 그녀는 남편의 작업실로 향하는 빌딩의 뒷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빌딩의 경비원 조셉 산자를 만난다. 산자는 그녀를 지하실로 끌고 가 강간을 한 후 목을 졸라 죽이고 퍽 빌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다. 경찰이 저녁 7시 15분에 시신을 발견할 때는 목 뒤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고 아직 시신이 따뜻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살해 현장과 시체가 옮겨진 곳이 달라 현장 검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팡질팡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퍽 빌딩을 조사했으나 살인이라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조셉 산자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산자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 쇼킹 트위스트라는 말은 경찰 뉴스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그 영어입니다. 경찰이 범죄 뉴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테레차의 아버지 제임스와 오빠 존 차가 범행의 현장과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경찰이 한 말입니다. 경찰 뉴스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경찰이 한 달 동안 찾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족이 찾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테레차의 오빠 존 차가 말해줍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34년이 지난 2016년 오빠 존 차는 실화소설 안녕 테레사를 통해 동생의 원혼이 유족의 꿈에 나타나 범인을 잡도록 한 일을 밝힙니다. 사건 발생에 보름이 지난 뒤 고인이 된 테레사는
5,000km나 떨어진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범행 장소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딸은 700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을 가리키면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라고 되풀이했다는데 유족은 경찰과 함께 사건이 난 건물 구석구석 뒤졌다가 경찰은 원래 여기 여러 번 조사했는데도 한 달 동안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712라는 숫자를 테레사의 엄마 꿈에서 그걸 보고서 거길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 712 적힌 기둥을 파봤더니 바로 피살자인 테레사의 장갑과 부츠도 발견되고 거기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가 어머니 꿈에 나타나 범행자를 가렸다는 존 차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뇌신경과학자들 대부분은 이 말에 관심도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경찰이 말하기를 적어도 자기들은 못 찾았는데 아버지하고 오빠가 찾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해주니까 오빠의 말을 믿을만 하죠. 과학은 반복 재현을 통해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재현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증거는 검증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과학적 진리가 힘을 얻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과학의 한계를 말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반복 재해를 썼기 때문에 과학은 그걸 외면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실제 있은 사건이 없는 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존 차의 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한 달 동안 찾지 못한 것을 가족이 찾았다는 사실과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증언했잖아요. 자기들 못 찾았는데 그 아버지와 오빠가 찾았다고 한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일단 존 차의 말을 진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로부터 사이비 과학으로 외면을 받지만 분석 심리학에서는 테레사의 사건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융이 창시한 분석 심리학에서는 죽음이 단순한 삶의 종말이 아니며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꿈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좀 신기한 얘기니까 그 과학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과학적으로 한번 꿈과 죽음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 크리스토퍼 커라는 그 호스피스 의사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크리스토퍼 커 박사는 호스피스 버팔로의 최고 경영자 겸 최고 의료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호스피스 의사로서 그가 돌본 환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호스피스 병원에 데려와서 잘 죽게 만드는 것이니까 커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살피면서 죽음의 과정에는 일반적인 꿈과는 다른 꿈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400명이 넘는 환자와의 인터뷰와 10년여에 걸쳐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종몽과,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꾸는 꿈과 죽을 무렵에 보는 어떤 환시 같은 것이죠. 그것을 잘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임종 과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이 크리스토퍼 박사가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서 그 연구 결과가 뉴욕타임스나 애틀랜틱 먼슬리, BBC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커 박사가 쓴 책 중에서 This is but a dream, 죽음은 꿈일 뿐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누구나 죽기 전에 꿈을 꾼다는 말로서 번역이 돼서 제가 그 책까지 올렸는데 그때 첫머리에 크리스토퍼가 30살 때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30살의 심장내과 폐일러로서 호스피스 버팔로에서 근무할 때 노련한 간호사 낸시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 15페이지, 17페이지 보면은 톰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호스피스 버팔로를 찾을 때 톰이 나오는 겨우 40살이었습니다. 그가 좀 마르긴 했지만 꽤 다부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젊었기 때문에 커 박사는 그 몸이 연명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잘만 치료하면은 꽤 오래 살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간호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톰에게 시간을 좀 벌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면 될 거예요. 하고 말했더니 낸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곧 죽을 거예요. 그는 계속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고 있는 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는 자기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 죽는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커는 의사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낸시 말대로 톰은 48씩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이거든요. 이 경험이 특별했던 나머지 이후 임종몽과 임종실을 경험하는 말기 환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크리스토퍼 커는 진로를 바꾸어가지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내과 전문의에서 호스피스 담당의로 진로를 바꾼 겁니다. 굉장히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해서 자기 진로를 바꾼 거죠. 커 박사는 그들의 경험, 즉 임종몽과 임종씨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임종현상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꾸 환자를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임종몽이나 임종씨를 말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항상 사랑과 어떤 의미, 은혜를 얘기했고 그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은 그걸 통해서 그 꿈과 환시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런 경험,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의미, 은혜를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보통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을 커 박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는 죽어갈 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을 잘 되돌아가는 시간이 어떤 전전하고 올 수 있는 임종문과 임종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커 박사가 관찰한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임종문과 임종씨는 정신이 혼면 상태에 들어가는 선망과는 다릅니다. 선망이란 말은 이게 전문 용어가 돼서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말이죠. 그냥 일종의 정신이 혼란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착각이나 환상을 선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올바르게 인사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 공포와 같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적어도 임종몽과 임종씨를 겪는 환자들은 이 선망과 다른 맑은 정신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임종몽과 임종씨를 경험한 환자들은 의식이 또렷하고 감각이 예민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이건 다 커 박사가 관찰하면서 본 것이죠. 임종몽과 임종씨는 죽음을 앞둔 사람 대부분이 겪는 정신적 정화작용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적 정화작용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겪은 임종몽과 임종씨는 대체로 이미 죽은 사람과의 만남,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는 장면, 그 다음에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정리, 또 사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하는 일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들 내용을 관통한 주제는 이미 베풀었거나 베푸지 못한 사랑, 화해와 용서이며 꿈속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직원이 있음을 재확인받습니다. 꿈에서 과거의 잘못을 생생히 경험한 마약 중독자는 비로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꿈을 경험한 환자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발견하며 평화를 되찾는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고 커 박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박사 연구에 의하면 임종문과 임종씨는 사는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평생 괴롭혀왔던 문제들과 화해하는 등 정신 정화작용으로서 이것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환시를 봄으로써 정신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왜 임종몽을 통해서 화해하거나 사랑을 확인하고 죽을 필요가 있을까? 죽음이 모든 걸 정리하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 왜 반성과 용서가 필요하며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몸의 죽음과 함께 의식활동도 멈춘다면 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서 이루지 못했던 숙제를 꼭 죽기 전에 해결하려고 할까? 왜 우리 무의식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연상식에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예. 육체적 죽음 위에도 의식이 활동한다면 임종명을 통한 정신의 정화작용은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정신의 정화작용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독일의 마리 류제 폰 프란츠는 이런 방향으로 꿈을 연구하고 꿈과 죽음을 저술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꿈과 죽음이라는 책이. 이 폰 프란츠는 이 책에서 죽어가는 현대인의 꿈에 나타난 부활, 재탄생, 식물, 물과 불의 통과 등등의 원형 상들이 에집트의 죽음의 상징, 또 그와 관련된 연금술 상징과 매우 유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은 꿈에서는 죽음이 종말이 아니고 미지 형태로 삶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심오한 변화 과정이 나타남을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밋밋해에 대한 탐구, 또 현대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과 또 융의 에너지 개념이 일치함을 언급하면서 폰 프란츠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우주적 물질과 집단 무식이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세계 토대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융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는 달리 불교와 칼융은 죽음도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왼쪽 그림은 칼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신비체험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초록색으로 칠한 그 바깥 세계의 아래쪽 그 푸른색 부분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의 체험으로 기억하거나 의식의 힘이 그 아래쪽 부분에도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신비체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사체험도 결국 푸른색 부분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폰 프란츠가 이런 쪽에서 임종몽을 해석한다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스웨덴의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유명한 스웨덴 보리의 신비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